한양도성 종로 아래 펼쳐진 장터는 사시사철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비단을 늘어놓은 포목전, 엿장수의 가위소리, 떡지는 김이 피어오르는 골목 사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몸을 부대끼며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따라 정터의 기운이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하던 일을 멈추고 큰 길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서 4명의 가마꾼이 어깨에 짊어진 쌓인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위에는 먹빛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장막 사이로 향연기가 한 줄기 피어올랐습니다. 저작거리의 아낙네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건 백운 선생 가마 아니냐. 한마디의 장터가 크게 술렁이며 백운이라는 석자가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임금의 관상을 보아 국운을 점쳤다는 소문부터 과거 급제자의 얼굴을 미리 맞췄다는 이야기까지 아마도 이 시대에 백운의 한마디는 사또의 판결문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가마가 장터 한복판에 이르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비단을 내팽개치고 엿장수는 가위질을 멈추고 심지어 관아의 포졸마저 순찰을 잊은 채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윽고 가마 장막이 걷히며 백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쓴 50 중반의 사내, 눈매가 날카롭기가 송골매 같았고 입꼬리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운은 가마에서 내리며 군중을 한번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길 모퉁이의 비단 상점 앞에서 한 상인이 백운의 앞을 가로막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은자, 열량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은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상인의 이마를 슬쩍 훑어보더니 코끝으로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마의 화기가 붉기가 익은 대추 같구나. 단시진 안에 화마가 덮칠 것이니 비단부터 치워라. 에이, 이 좋은 날에 무슨 불이야. 그런데 채 100걸음을 떼기도 전에 뒤에서 불이야 하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상점, 뒷마당 화로에서 튄 불씨가 말린 비단의 옹겨부터 순식간에 포목전 3칸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상인은 2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이를 목격한 장터 사람들은 백운의 이름을 연호하며 연신 절을 올렸습니다. 다만 입꼬리의 냉소가 한치쯤 더 깊어졌을 뿐이었죠. 그 소란의 가장자리, 큰 길 한쪽 처마 밑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때가 잔뜩 낀 누더기를 걸치고 이가 빠진 사기 그릇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으로 밥풀을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수백의 발길이 그의 곁을 스쳤지만 마치 길가의 돌부처처럼 입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앞으로 새끼를 데리고 온 어미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갈빗대가 드러날 만큼 여윈 몸에 젖이 마른 어미개는 무명의 무릎 앞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무명은 그릇에 남은 찬밥 한 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동냥한 전부였습니다. 잠시 망설임도 없이 무명은 그 밥덩이를 통째로 어미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미 개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무명은 빈 그릇을 쓸어 제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릇 바닥에 붙은 밥풀 몇 알이 전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배고픔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쓰러지는 찰나 누더기 품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빛을 머금었습니다. 낡기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해진 옷깃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무명이 품을 여미자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운이 군중의 환호를 등지고 장터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무심히 시선을 돌린 그의 눈이
처마 및 무명의 얼굴 위에 멈추었습니다. 순간 백운의 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었습니다. 50년 관상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저 거지의 낫 위에 서려 있었던 겁니다. 이마에는 1월의 광채가, 코끝에는 산악의 기세가, 턱에는 강물의 너그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상이 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덕의 기운이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어 보는 이의 눈이 시렸습니다. 백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위험도 체면도 내던진 채 미친 사람처럼 무명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모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누더기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대례를 올렸습니다. 장터에 모인 수백의 인파가 일시에 숨을 삼키며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백운의 목소리가 온몸의 전율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소인이 어찌 정승을 몰라보았나이까. 무명은 밥그릇을 쥔 채 눈만 껌벅였습니다. 장터에 늘어선 수백 쌍의 눈이 일제히 이 초라한 거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듯 쏘아졌습니다. 이 미친 관상쟁이야. 저놈은 그저 더러운 거지일 뿐이다. 장터의 웅성거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큰 길 저편에서 내필의 준마가 끄는 칠보 장식에 맞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좌판의 그릇들이 덜거덕 흔들렸고 길을 미처 비키지 못한 짐꾼 하나가 마차체에 밀려 나뒹굴었습니다. 마차 위에서 부채를 붙이며 내려다보는 사내의 얼굴이 드러나자 장터 사람들의 표정이 일시에 굳었습니다. 조진사였습니다. 50줄에 접어들었건만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낯짝에 손가락마다 굵은 금가락지를 끼고 비단 도포 위에 담비 가죽까지 두른 행색이 한눈에도 탐욕이 걸어다니는 꼴이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조진사는 하임투를 거느리고 장터를 활보했는데 그 발걸음이 지나는 곳마다 상인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두려움이었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명의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백운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조진사는 코를 찡긋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장이냐. 천한거지 앞에 사람이 이리 모여들다니 그러더니 무명의 사기 그릇을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무명은 깨진 그릇 조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을 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옆구리를 가죽신 코로 걷어차며 내뱉었습니다. 꺼져, 이 냄새나는 놈아, 장터 체면이 깎인다. 무명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지만 그의 입에서 신음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이어 무명은 흙먼지를 털며 조용히 일어나 앉더니 조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기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비굴함도 아닌 차마 말로는 옮기기 어려운 연민이 서려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잠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20년 전 한양 북촌에 이름난 사대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하여 임금의 총애가 두터웠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자자했던 집안이었습니다. 25 나이에 이미 경서에 통달하고 무에 또한 출중하여 장차 조정의 기둥이 될 인재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조진사가 그 가문의 땅을 탐냈습니다. 당시 말직 벼슬아치에 불과했던 조진사는 간신배와 결탁하여 거짓 밀서를 꾸며냈고 무명의 가문이 영모를 도모한다는 무고를 올렸습니다. 한밤중에 관군이 들이닥쳐 집안 식구 37명이 끌려갔고 국문이라는 이름 아래 처참한 고초를 겪은 끝에 모조리 참수를 당했습니다. 무명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날 밤 하인이 몰래 뒷담을 넘겨내보낸 덕이었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고 하늘이 벌겋게 타오르는 화광이 등을 태웠지만 무명은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건너고 산짐승이 우는 골짜기를 헤매며 이래를 굶어 쓰러졌다가 어느 산사의 스님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무명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칼을 갈아 복수의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무명은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새벽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겠지요. 차라리 세상에 빚진 것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무명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지의 탈을 쓰는 자가 되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전국 팔도를 떠돌며 동량을 하되 얻은 것의 태반을 제 것보다 더 궁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면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고 홍수의 다리가 끊기면 맨손으로 돌을 날라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의 행적을 아는 마을 노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다만 이름을 몰랐기에 이름 모를 거지 보살이라고만 속삭였습니다. 훗날 이 속삭임들이 모여 하나의 장부가 될 줄은 이때의 무명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10년 전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야겠습니다. 남해 포구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대비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지워버린 그날 포구의 어부들은 일찌감치 배를 묶고 움막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이 포구 근처 해안길을 지나는데 방파제 아래 거센 물살에 아이 하나가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혀 끊어질 듯 이어졌고 작은 발이 허우적거릴 때마다 검은 파도가 머리 위를 덮쳤습니다. 주변 어부들은 파도가 무서워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그의 몸을 3번이나 집어삼켰다가 뱉어냈고 바위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팔을 움켜쥐고 무트로 기어올랐을 때 무명의 눈에 비친 것은 조선 아이와는 사뭇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에 높은 콧날, 어딘가 먼 나라의 피가 섞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덜덜 떨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더듬었고 무명은 제 몸에 걸친 유일한 저고리를 벗어 소년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젖은 저고리가 소년의 떨림을 잠재우자 무명은 제 등을 소년에게 내밀어 업고서 모닥불이 있는 어부의 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볼이 무명의 등에 닿을 때마다 무명은 걸음을 재촉했고 움막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소년을 불 앞에 내려놓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고 물었지만 소년은 대답 대신 무명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항구에서 이국의 상선 하나가 닻을 올리며 소년은 떠나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명은 손을 흔들어 보냈을 뿐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장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진사는 무명을 걷어찬 것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백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니, 백운 선생이라는 양반이 거지 앞에 무릎을 꿇다니 늙어서 눈이 삭은 게 아니오. 저작거리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백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진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턱으로, 턱에서 귀 뒤로 마치 시체를 거만하는 오작인처럼 차갑고 꼼꼼한 시선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운의 명성에 대한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3년 전 백운 선생이 대전에 올라 임금의 용안을 친히 살핀 일이 있었다지. 그때 선생이 아뢰기를 북방의 별자리가 흔들리니 반년 안에 오랑캐의 철기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 했는데
과연 석 달 뒤에 여진족이 쳐들어왔고 미리 군사를 올려보낸 덕에 하루 만에 적을 물리쳤다는 게야. 옆에 있던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감마마께서 정일품 벼슬을 내리시려 했는데 사양했다더군. 벼슬이 눈을 흐리게 한다며 맨몸으로 대거를 나섰다는 이야기가 팔도에 퍼졌잖소. 그 이야기가 돌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경외심으로 커졌고 조진사의 낯빛만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백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되 장터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울렸습니다. 조진사, 당신 인당에 흑기가 서린 지 이미 3년이오. 코 양쪽 법령에는 끊어진 금이 3줄이니 이는 남의 피 위에 집을 세운 자의 흉상이오. 조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백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낯빛에 서린 광채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당신 눈에는 곧 닥칠 당신의 수위만 보이는구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라는 것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채 여름이 왔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며 개울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내 자갈밭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늙은이들은 처마 밑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며 한숨을 토했습니다. 이런 판에 조진사는 어떠했느냐. 그는 오히려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뭄이 들자마자 인근 고을의 쌀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 자기 곳간 12칸에 그득히 쌓아놓은 겁니다. 쌀 한 대에 값이 은자 성냥까지 치솟자 조진사는 곳간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세어나가면 내 놈 뼈를 추린다. 곳간 앞을 서성이던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몽둥이가 돌아왔습니다. 칠순 노파가 손줄을 엎고 와 한 줌만 달라고 빌었을 때 조진사의 하인은 노파의 등짝을 후려쳤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른 들판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게다가 관아에서 기우제 비용으로 거둔 전국 300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토가 조진사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조진사는 재관을 모셔오는데 이미 다 썼다 고 둘러대며 기우제 자체를 흐지부지 만들었습니다. 실은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사들인 것이었죠. 백성들은 하늘도 원망스러웠지만 조진사의 곳간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보다 더 시퍼렇게 타올랐습니다. 무명은 그 와중에도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동냥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동냥에는 묘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구걸하여 받은 보리떡이나 감자 한두 개를 정오가 되기도 전에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이에게 보리떡 반쪽을,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 감자 하나를, 심지어 저보다 더 여윈 개에게까지 남은 부스러기를 쥐어주곤 빈손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한 몸도 건사 못하는 놈이 남을 먹여 미친 것이지. 그러나 그 조롱과는 달리 무명의 눈에는 미친 사람의 빛이라곤 한 점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배를 고르면서도 아이들이 떡을 받아 먹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그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 같은 온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른 우물 속에 고인 것은 진흙뿐이었고 두레박을 내려도 올라오는 것은 벌물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우물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이 우물마저 마르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무명이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삽도 곡괭이도 없이 손톱으로 마른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돌뿌리에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흙에 섞여 검붉은 진흙이 되었지만 무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물 밑으로 내려간 마을 청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무명이 밤새 파헤친 자리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톱이 모조리 빠져 피범벅이 된 무명의 두 손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명이 우물 밖으로 기어 올라오며 바위 모서리에 등을 긁혔습니다. 낡은 저고리가 등에서 어깨까지 크게 찢어졌고 그 아래로 무명의 가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시뻘건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진의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수십 개의 다리까지 또렷하게 살아있는 듯한 흉터가 가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것을 보았으나 무명은 재빨리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흉터를 본 이들의 눈에는 의문과 연민이 뒤엉켜 떠올랐을 뿐이었죠. 이 무렵 조진사의 안채에서는 별개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진사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천연두 자국으로 얼거 사람들이 공보대기라 불렀습니다. 조진사 역시 첩의 얼굴을 수치로 여겨 바깥 출입을 금했지만 이 공보댁의 머릿속에는 조진사가 감히 짐작도 못할 지략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보댁은 조진사가 곳간 열쇠를 장죽 뒤에 숨기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조진사가 술에 취해 코를 골 때면 공보댁은 살금살금 곳간 뒷문을 열어 쌀 서너 되씩을 작은 보자기에 싸 담장 너머로 넘겼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공보댁의 친정 올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쌀은 곧장 마을 빈민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공보댁이 빼돌린 쌀만 해도 대여섯 가마에 이르렀는데 조진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마도 공보댁은 자기 얼굴에 추함만큼이나 깊은 속내를 가진 여인이었을 겁니다. 관상이 흉한 자에게 흉한 마음이 깃드는 법은 아니라는 것을 이 조그만 풍자극이 증명하고 있었던 셈이죠. 한편 배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객주에 머물며 무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던 배구는 어느 저녁 골목을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누워있는 누렁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곤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기이하구나. 이 미물의 이마에 충의의 기운이 서렸으니 내일 반드시 주인의 목숨을 구하리라. 옆에 있던 행인이 그 말을 듣고 낄낄거렸습니다. 선생, 아무리 관상에 도가 드셨어도 개까지 봐주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배구는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그 누렁이의 주인인 나무꾼이 산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나무꾼이 쓰러져 의식을 잃자 누렁이가 심리 길을 내달려 마을까지 지저대며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나무꾼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나무꾼 곁을 지키다가 탈진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배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살 것을 읽었으되 죽을 것을 읽지 못했구나. 50년을 관상에 바쳤건만 미물의 충심 앞에 내 눈이 이리도 좁았단 말인가. 배구는 그날 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주처마 밑에 홀로 앉아 무명히 파놓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 한 사발을 들고 오래도록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배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관상이 거지의 상에서 정승의 상으로 바뀐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 20년간 쌓인 음덕이 살갗 위의 빛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판 그 손, 제 밥을 남에게 내어준 그 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한 선이 한 겹 한 겹 더 씌워져 마침내 천기조차 거스를 수 없는 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배구는 중얼거렸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그리되 음덕은 사람이 고쳐 쓰는 것이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오래가지 못할 터였습니다. 곳간의 쌀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조진사의 얼굴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진사의 의심의 끝은 응당마을에서 가장 만만한 자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대청마루 위에는 서슬 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진사가 무명의 멱살을 잡아 끌고 관아 문턱을 넘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이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관아까지 그 길지 않은 거리를 무명은 포졸 둘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왔습니다. 누더기가 찢어지고 맨발이 자갈 위를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아 문 앞 돌계단에서 무명의 발에 걸려있던 부서진 집신 한 짝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침에 다른 거지에게 한 짝을 양보하고 남은 마지막 짝마저 관아로 끌려가며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집신은 돌계단 구석에 나뒹굴며 아무에게도 거들떠 보이지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조진사는 대청마루 아래 무명을 내동댕이 치더니 사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놈은 천한 거지. 주제에 백운이라는 관상쟁이와 짜고 민심을 현혹하는 대역죄인이옵니다. 장터에서 정승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퍼뜨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사옵니다. 조진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또의 관사로 보내는 자 30낭이 제 몫을 다해주리라는 확신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던 겁니다. 과연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는 신용을 하면서도 이미 판결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부채를 탁 접더니 형방을 불렀습니다. 곤장 30대를 쳐라. 민심을 어지럽힌 죄 가볍지 않다. 형방이 곤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굵기가 아이 팔뚝만 한 참나무 곤장의 햇빛 아래서 시퍼런 빛을 머금었습니다. 무명은 대청 아래 마당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곤장 30대라. 그 눈에는 오히려 잔잔한 물결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형방이 곤장을 지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나를 때리시오. 제발. 관아 담장 너머에서 작은 몸뚱이 하나가 튀어 들어왔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뼈가 앙상한 거지 아이였습니다. 무명이 포졸에게 끌려갈 때 울며 뒤를 쫓아왔으나 관아 문 앞에서 쫓겨난 아이가 담장 뒤 느티나무를 타고 기어올라 안으로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무명과 함께 지내던 아이로 무명이 구걸한 밥을 언제나 먼저 건네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무명의 등을 두 팔로 껴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쳐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어른은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배고파 울면 자기 밥을 다 줬단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형방마저 곤장을 든 손이 멈칫거렸습니다. 무명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 아비가 맞는 건 아프지 않단다. 네가 여기 있으면 그게 더 아프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떼어내려 팔을 잡아당겼지만 아이는 두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무명의 누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졸 셋이 달려들어서야 아이를 겨우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대신 나를 때려요. 나를. 조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가 거지를 감싸는 꼴이라니 볼성사납기 그지없구나. 사또도 부채를 펼치며 다시 형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곤장이 허공에 올랐습니다. 무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무명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인의 품속을 보아주시옵소서. 형방이 잠시 멈추고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가 턱짓으로 허락하자 포졸이 무명의 품을 뒤졌습니다. 해진 옷깃 안쪽 때국물이 베어든 헝겊 사이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앉았으나
포졸이 소매로 문지르자 맑은 비취빛이 햇살을 머금으며 되살아났습니다. 가락지의 안쪽 면에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 한 쌍의 구름 사이로 나는 형상, 그 아래 세 줄의 전서체 글자 사또가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훑어보던 그의 눈이 문양 위에서 멈추더니 순간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락지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문양을 사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4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명문 충신가 온 조정이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그 가문의 종문 문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관아 뒤편에서 백운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포졸이 막아서려 했으나 백운의 눈빛에 기가 질려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백운은 사또의 손에 들린 옷가락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학비운, 구름 속에 나는 학, 이것은 오직 종가 적장자에게만 전해지는 가보입니다. 이 사람은 충의공 가문의 유일한 혈손이요. 관아 마당이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백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선을 천천히 돌려 사또의 얼굴 위에 고정하더니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또, 당신의 이마의 흙기가 관인궁을 덮었소. 내 이미 어젯밤 한성부 감찰에 서찰을 띄워 당신의 뇌물수수와 형정농단을 낱낱이 고하였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를 것이오. 사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무례한 놈, 감히 관장 앞에서 부채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으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진사가 발을 굴렀습니다. 관상쟁이의 허튼 소리에 놀아나지 마시오. 어서 매를 쳐야지. 그런데 그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왔습니다. 급보를 알리는 역졸이 대청 앞에 뛰어들어와 봉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운이 띄운 서찰을 받은 한성부 감찰이 즉각 내려보낸 압수수색 명령이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봉서를 뜯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올 한 올 빠져나갔습니다. 뇌물수수와 형정농단에 대한 압수수색 명령이었습니다. 사또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백운은 품에서 부채를 꺼내 느긋하게 붙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 관상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마도 유배지의 바닷바람이 당신의 기름진 살을 좀 말려줄 겁니다. 조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뒷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무명의 옷가락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 비추빛 가락지는 단순한 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떨리는 두 손이 가락지를 공손히 받들어 무영에게 돌려줬습니다. 가짜다. 저놈은 가문을 사칭하는 대역죄인이다.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옷가락지 하나가 사또의 손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조진사는 얼굴이 삶은 개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연신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위조입니다. 천한거지놈이 어디서 훔쳐온 물건으로 양반 행세를 하려는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락지에 새겨진 봉황 문양, 그것은 3대에 걸쳐 충절을 바친 가문에만 임금이 하사하는 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백운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중이 갈라지듯 길을 내었고 백운의 시선은 오직 조진사의 얼굴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백운의 눈이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관상을 볼 때면 늘 냉정하고 초연했던 그 눈이 이 순간만큼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진사, 백운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낮게 울렸습니다. 내 50년 관상을 보아왔으되 그대처럼
얼굴 위에 죄상이 또렷이 새겨진 차는 처음이요. 백운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진사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이마에 천정궁의 검은 기운이 서린 것이 보이시오. 저것은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닭기, 독이라 하오. 20해 전 영모를 날조하여 충신의 가문을 삼킨 탐욕이 저 빛깔로 남은 것이오. 조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진사의 코 옆 범령 주름을 짚었습니다. 범령이 끊어지고 검붉은 찰색이 번진 것이 보이지 않소? 저것은 사람을 죽인 자의 얼굴에만 들여오는 기운이요. 멸문지화를 꾸민 그날 밤 그대의 손에 죽은 자가 몇이었소? 조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헛소리를 관상 따위로 사람을 모함하다니. 그러나 백운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눈을 보시오. 저 안에 와잠궁의 핏줄이 터져 붉은 점이 박혀 있소. 저것은 하늘이 찍은 벌의 낙인이요. 관상에서는 이를 두고 천살이라 하는데 저 점이 나타나면 100일 안에 폐가 망신하여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도 포졸도 구경꾼도 숨을 죽인 채 조진사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정말로 그의 저 안에 핏빛점 하나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맞소. 내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소. 노인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조진사가 막지산을 불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조진사의 대문 앞에서 밥 한 술을 구걸했습니다. 조진사는 하인을 시켜 그 거지를 매질하여 쫓아냈습니다. 거지는 맞은 등을 쓸며 일어서더니 대문 기둥에 숯으로 한 줄을 극적였습니다. 이 집은 쥐도 굶어 죽을 집, 그리고 비틀비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거지의 정체를 안 것은 한참 후였을 겁니다. 토정이지함, 조선이 낳은 천하의 기인이자 예언가였습니다. 이지함은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사람들의 심성을 시험하러 다녔는데 그날 조진사는 천하의 현인에게 밥 한 술 대신 매질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마치자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토정 선생께서도 이미 그놈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구나. 백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정 선생의 눈은 틀린 적이 없소. 쥐도 굶어 죽을 집이라 했으니 그 집에 쌓인 재물은 응당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들끓던 백성들이 일시에 조진사의 곳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진사가 감히 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정 서너시 곳간에 빗장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뭄 구휼금을 횡령한 장부,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 토지를 빼앗기 위해 위조한 문서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들을 직접 들고 나온 자가 있었으니 놀랍게도 조진사의 오른팔이었던 마름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20년간 조진사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왔으나 지난 가뭄 때 자신의 아이가 굶어 쓰러졌을 때 무명이 구걸한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준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자기도 굶주리면서 남의 아이에게 먹을 것을 건네었고 최서방의 아이는 그 죽 한 그릇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겁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사또 앞에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20해를 악인에게로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달은 조진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뒷담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뒤를 쫓았으나 조진사는 골목과 뒷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외곽의 빈터를 가로질러 달리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의 땅이 꺼지며 조진사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 질쳤습니다. 깊이 두 길은 됨직한 구덩이, 바로 무명이 가뭄 때 마을 사람들을 위해 파놓은 우물 구덩이였습니다.
흙과 자갈 속에 처박힌 조진사가 올려다보니 구덩이 위에서 무명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흙투성이 손을 내밀며 악을 썼습니다. 이 거지놈아, 끌어올려라. 내가 은자 100냥을 줄 터이니 제발 손을 내밀어라. 무명은 아무 말 없이 구덩이 아래 흙투성이가 된 조진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멸시도 없는 눈이었으며 오히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만이 고요히 고여 있었습니다. 관군이 도착하여 밧줄로 조진사를 끌어올렸고 포승줄에 묶인 조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양반을 이리 묶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비명이 점점 멀어질 때 배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진사, 그대의 상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오. 눈에 귀기가 서리고 입에 도끼가 맺혔으니 이는 산자의 얼굴이 아니라 귀신의 탈이오. 하늘이 그대에게 살 자격을 거두었소. 마당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빼앗겼던 곡식이 백성들의 손으로 돌아왔고 아낙네들은 쌀자루를 끌어안고 울었으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넘기며 벌벌 떨었고 관아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하늘이 마침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배구는 홀로 무명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지의 누더기 사이로 비치는 그 온화한 낯빛을 읽으며 배군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신분이 복권되었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기운이란 혈통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배군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명의 얼굴을 정승의 상으로 빚어낸 진짜 힘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뭄이 거친 마을에는 비 냄새 대신 흙 냄새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논두렁에 고인 빗물 위로 잠자리가 낮게 날았고 아낙네들은 오랜만에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진사가 끌려간 뒤 마을은 제 숨을 되찾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천둥도 비바람도 아닌 말발굽 소리 하나였습니다. 마을 어기 고갯길을 넘어 한 필의 백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고 그 위에는 창옷의 유척을 품은 사내가 등을 곧주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밀지를 내려 이 고을의 사정을 살피라 명한 조정의 칼날이 도착한 겁니다.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관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묻는 것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이 곧 역률이다. 있는 그대로 아뢰라. 서슬이 시퍼랬습니다. 그런데 어사가 첫 번째로 꺼낸 이름은 조진사도 사또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에 무명이라 불리는 자가 있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지 무명을 조정의 어사가 쳤다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이윽고 어사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장정의 길을 훌쩍 넘기는 긴 두루마리였는데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누군가의 행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음덕장부였습니다. 무명이 20해 동안 전국 팔도를 떠돌며 행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사가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안동 을축년 봄 전염병이 돌아 마을반이 쓰러졌을 때 이름 모를 거린이 산에서 약초를 캐어 죽을 끓여 먹이니 43명이 살아남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남원 병인년 가을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농부의 아내가 형장에 끌려갈 때 이름 모를 거린이 진범의 단서를 찾아 사또에게 바치니 농부의 아내가 풀려났다. 또 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정묘년 겨울 홍수에 떠내려간 아이 셋을 건져낸 자
이름을 묻자 웃기만 하고 떠났다. 두루마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회, 8도, 수백 명의 목숨, 이 모든 것이 거지 행색의 산의 하나가 남몰래 쌓아온 음덕이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무명에게로 쏠렸습니다. 무명은 장터 구석 늘 앉아있던 처마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그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무명은 느릿느릿 걸어 나왔고 누더기 사이로 드러난 맨발에는 아직 우물을 파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무명의 앞에 서더니 유척을 내려놓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그대의 공을 조정이 잊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무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품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팍을 천천히 어루만졌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백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그 사람의 가슴을 보시오. 어사가 눈짓하자 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스로 누더기 옷깃을 열었습니다. 순간 주위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명의 왼쪽 가슴에서 배꼽까지 진의 모양으로 뒤틀린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늙은 아낙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20년 전이요. 조진산에 큰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가는 불길 속으로 웬 사내가 뛰어들어갔제. 그 안에 조진사 막내 아들이 갇혀 있었거든. 사내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불에 댄 뒤여. 그런데 조진사가 뭐라 했는지 아쇼. 은전 한 입 던지며 꺼지라 했제.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의 자식을 구하고 몸에 평생의 흉터를 새기고 그러고도 은전 한 입에 쫓겨난 사내. 그것이 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조진사가 잡히기 전에 신복 졸개 5을 풀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그 졸개들이 마을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암행어사는 졸개들을 관아 마당에 끌어안치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사의 신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5 졸개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각각에게 같은 사건을 다른 순서로 물었습니다. 첫째 졸개에게는 조진사가 무명의 가문을 모함한 날 내가 어디 있었느냐부터 물었고 셋째에게는 곳간의 열쇠를 내가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냐부터 시작했습니다. 졸개들은 각자의 거짓말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고 어사는 그 틈을 바늘처럼 찔러 넣었습니다. 둘째가 말한 날짜와 네가 말한 날짜가 사흘이 다르다. 그 사흘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대라. 졸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5 졸개가 모두 무너졌고 조진사의 20년 악행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사의 신문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화홍련전의 명판관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무명이 마을 뒷산 당산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명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더니 어디선가 나비떼가 날아들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흰 나비가 당산나무 가지 사이를 빠져나와 무명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나비들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머나먼 길을 건너온 듯했습니다. 어떤 나비는 안동 산골짜기에 흙내를 날개에 묻히고 왔고 어떤 나비는 남원 들판에 꽃가루를 인 채 바람결에 실려온 듯했으며 또 어떤 나비는 공주강가에 물 한 개를 머금어 날갯짓할 때마다 이슬방울이 가늘게 흩뿌려졌습니다. 안동에서 약죽을 먹고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가 밤마다 올린 기도였을까요? 남원에서 형장을 면한 농부의 아내가 넋을 담아 접은 종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공주의 홍수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들이 자라 뛰놀며 부른 감사의 노래였을까요?
20해 동안 무명의 손길이 닿았던 수백의 생명들이 보낸 축복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무명의 가슴팍, 바로 그 진의 흉터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터의 붉은 살결 위로 나비의 날개가 닿는 순간 무명의 온몸을 감싸던 한기가 풀리듯 누그러지며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20년 세월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군가 뒤에서 조졌습니다. 무명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나비의 날개가 품은 온기가 20년 세월의 외로움보다 따뜻했던 것이겠지요. 백운이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년 관상 인생, 왕호장상의 얼굴에서 나라의 운명을 읽어온 사내였습니다. 그런 백운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무명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나 음덕은 그 하늘의 법도조차 바꾸는 것이옵니다. 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만 개의 얼굴을 읽어온 사내가 비로소 얼굴 너머의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금의 부름을 받은 무명이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리밖까지 배웅을 나왔고 무명은 걸음을 멈추어 하나하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무명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발에 신고 있던 부서진 집신 한 켤레를 벗어 길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밑창이 닳고 코가 터진 20해를 함께한 집신이었습니다. 무명은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한양 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관복이 도착한 날, 무명은 그 비단 도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흉배에 금실로 수놓은 학 한 쌍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빛났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옷을 펼쳐들었지만 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20년을 누더기로 살았소. 백성이 삼배를 입는데 정승이 비단을 걸치면 그건 관상이 아니라 탈을 쓰는 것이요. 그는 깨끗하되 소박한 무명 도포를 골라 입고 조정에 나섰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거지 출신의 정승이 조정의 체면을 깎는다는 탄핵 상소가 빗발쳤지만 무명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첫 조회에서 무명은 구관대작들을 한 명씩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장터 바닥에 앉아 보았더니 백성의 밥그릇이 비면 그 원망이 고스란히 당신들의 낯빛에 새겨지더이다. 백성의 밥그릇이 곧 당신들의 관상이요. 조정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벼슬아지들 가운데 절반은 제 얼굴을 만져보았을 겁니다. 무명의 첫 정사는 굶주린 고을의 환국을 풀고 억울한 옥사를 다시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호통을 치기보다 직접 고을을 돌며 백성의 사정을 들었고 그 모습이 조선 팔도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운은 자신의 관상서를 들고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화루가 놓여 있었고 제자 30여 명이 둘러앉아 스승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품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저술한 관상 비결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발행한 지 위로 50년 공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낯짝을 읽는 법을 담았다. 그러나 무명이라는 사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 백운은 책을 화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경악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관상은 읽되 마음을 먼저 보아라. 낯빛은 변하나 덕은 속이지 못한다. 이윽고 백운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세상을 떠돌며 마음 공부를 전하는 만행길에 올랐습니다. 무명의 집무실에 어느 날 조진사의 아들 둘이 끌려왔습니다. 아비의 죄로 관노가 될 처지였습니다. 형은 18, 동생은 15이었는데 두 녀석의 눈에는 아비를 닮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엄벌을 청했지만 아비의 죄가
자식의 상을 정하지는 못하오. 그는 두 아이를 향악당에 보내 그를 배우게 하고 삭기를 시켜 제 힘으로 먹고 살 줄을 가르쳤습니다. 동생이 무명의 손을 잡고 울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의 가문을 멸한 원수인데 어찌 저희를 살리십니까? 무명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네, 아비가 내게 준 것은 한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이 무렵 무명의 정사를 곁에서 돕는 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향이 아닌 설매라 했는데 천민 출신이 돼 의술이 신묘하여 전염병이 도는 고을마다 제 발로 찾아가 병자를 돌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명이 환곡을 풀어도 병이 먼저 잡히지 않으면 백성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설매를 불러 함께 의정을 펼쳐 양반 대신들이 천한 의녀와 국사를 논하느냐며 눈을 부라렸지만 무명은 오히려 설매에게 상석을 내주었습니다. 설매가 민망해하자 무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지 시절 배운 것이 하나 있소. 밥 한 술 나눠주는 손이 옥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오. 신분을 초월한 그 우정은 훗날 조선 의녀 제도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무명이 떠난 한양 장터의 처마 및 여전히 거지 대여섯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맨발의 늙은 거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가 터지고 바닥이 뚫린 부서진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무명이 자신에게 양보하고 맨발로 떠난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늙은 거지가 집신을 높이 치켜들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집신 버리고 정승이 된 우리 대장, 밥풀 나누고 하늘이 알아준 사내로다. 거지들이 하나둘 합세하여 박자를 맞추었고 그 투박한 노랫소리가 장터 골목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떡장수가 흥얼거리고 이윽고 장터 전체가 그 노래로 물들었습니다. 누더기 사이로 전해지는 그 가락 속에는 관상도 신분도 재물도 아닌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기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곳간을 열어 이웃을 돌보고 선비는 그를 가르쳐 무지를 깨우치고 포졸마저 죄인을 다스리되 사람으로 대하는 풍조가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음덕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두 손으로 빚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한 거지의 삶을 통해 온 나라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어느 저녁 무명의 집무실로 한 통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명나라 사신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서신을 보낸 이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인께 울리는 절, 푸른 눈의 아이가. 무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명은 서신을 펼쳤습니다. 20해 전 한양 장터에서 얼어 죽을 뻔한 이국의 아이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넨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제 이름조차 묻지 않았으나 저는 그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무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하니 몰아치던 섣달,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이상한 눈빛의 아이. 표류하다 조선에 흘러든 서양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아이에게 무명은 제가 먹으려던 죽 한 사발을 내밀었고 자기 누더기를 벗어 어깨에 둘러준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서신은 이어졌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이 목숨을 살렸고 그 온기가 저를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명나라 사신단의 통역으로 조선을 찾게 되었으니 부디 은인의 낯을 한 번만 뵙게 해주소서. 무명은 서신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20해 전 맨발로 건넨 작은 선의가 바다를 건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강물은 같은 자리를 흐르되 물결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명이 정승의 자리에 오른 지 어느덧 10년, 조선 팔도에는
굶주림이 줄고 억울한 옥사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산등성이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한양 도성의 숭례문 밖으로 명나라 사신 행렬이 장대하게 들어섰습니다. 오색 비단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악공들의 피리 소리가 성안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 선 사신의 얼굴을 본 순간 도성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되 유독 눈동자만은 깊은 연못을 품은 듯 푸르렀던 겁니다. 20해 전 전염병이 휩쓸던 마을에서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내 아이. 무명이 제 등에 업고 3일 밤낮을 걸어 약재를 구해다 살려낸 그 아이가 명나라로 건너가 학문을 갈고 닦아 마침내 천자의 사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신은 정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사신복의 금실이 햇빛에 번쩍였으나 그의 푸른 눈에 고인 눈물이 그 어떤 보석보다 맑게 빛났습니다. 20해 전 등 위에서 들었던 심장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명은 아무 말 없이 그 젊은이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20해 전 그날처럼 등에 업힌 아이의 등을 토닥이듯이요. 조정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얼굴이 사색이 된 자들이 있었으니 무명을 시기하여 온갖 모함을 일삼던 대신 셋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대신이 명나라 상당과 결탁하여 조선의 인삼을 빼돌린 장부가 명나라 형부에서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죠. 임금의 용안이 돌처럼 굳었고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세 대신은 관복을 벗기운 채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음덕에 보답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무명을 해하려 했던 자들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었으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승의 덕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노래가 돌았습니다. 귀양길에 오른 세 대신에 감아 뒤를 구경꾼들이 줄지어 따르며 야유를 퍼부었는데 무명만은 그들의 가족에게 노잣돈을 보냈다 합니다. 원수조차 품는 그 마음이 도리어 백성들의 가슴에 더 깊은 감복을 새겼던 겁니다. 명나라 사신을 보낸 이튿날 무명은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정승의 관인을 어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이 3번을 만류했으나 무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의 자리는 애초에 길 위에 있었사옵니다. 그날 오후 한양 서대문을 나서는 무명의 모습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비볐습니다. 정승의 비단 도포 대신 20해 전 그 누더기를 다시 걸치고 이가 빠진 사기 그릇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도성의 기와지붕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었고 무명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번진 미소가 20해 전 어미개에게 밥을 나누어 주던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 마을 어기에서 백운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샜으나 눈매만은 여전히 송골매 같았습니다.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흙장난을 하던 5살 사내 아이 하나가 백운의 시선에 잡혔습니다. 아이는 흙으로 궁궐을 빚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반듯한지 모래알 하나 비뚤어짐이 없었습니다. 백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 천자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백운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관선책을 불태운 사내가 마지막으로 읽은 얼굴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성군의 것이었으니 이보다 아름다운 마침은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꾼인 저는 이제 부채를 접어야 할 때가 되었군요. 그런데 접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낯빛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허허, 이 부채 너머로 보아하니 눈가에
주름이 깊으신 분은 웃음이 많으신 상이요. 입꼬리가 올라간 분은 남몰래 선행을 베푸신 상이로군요. 아, 물론 저는 백운 선생이 아니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한 가지만은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관상에는 벌써 덕 한 줄기가 새겨졌을 터이니 그것만으로도 이 늙은 이야기꾼은 보람이 차고 넘칩니다. 자, 이제 농담은 접어두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에도, 벼슬에도, 남들이 붙여주는 이름에도 있지 않습니다. 무명은 20해를 굶주리면서도 제 밥을 남에게 내어주었고 맨발로 1000리를 걸으면서도 남의 집신을 먼저 챙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은 그 선행이 타고난 관상마저 바꾸고 하늘의 법도까지 고쳤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 한 번, 힘든 이웃에게 내미는 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한 번.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얼굴에도 무명의 얼굴에 새겨졌던 그 빛이 서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덕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관상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 늙은 이야기꾼 여러분의 만복을 빌며 이만 큰절 올리겠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멀어져가는 무명의 뒷모습 위로 백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깔립니다. 관상은 껍데기요. 마음이 곧 하늘의 얼굴인 것을